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야당의 대선 후보가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였습니다. 집권하면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 이 발언에 청와대가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근거 없이 현 정부를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몰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먼저 김소형 기자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발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발표문은 문 대통령이 윤 후보의 인터뷰를 보고 직접 메모지에 써온 거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할 거냐는 질문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다면서입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거 전략이라면 저열하고 소신이라면 위험하다며 최소한의 민주주의자라면 이런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선거 개입이란 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가짜뉴스에 대해 대통령이 반론권을 행사한 거라며 선거판에 대통령을 불러내는 게 정치 적폐이자 구태라고 맞받았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윤 후보가 정치 보복의 속내를 드러냈다며 부인 김건희 씨의 신기가 더해지면 괴물 정권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의 생각이 같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입장은 문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 역시도 권력형 그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정치 보복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청와대의 사과 요구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네.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 정도로 하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과민 반응이라는 입장입니다.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당내에선 현 정권의 권력형 범죄는 덮고 넘어가라는 협박이다. 김혜경 씨 불법 의전 등을 덮으려는 국민 시선 돌리기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 일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친문 성향 유권자들을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시키려는 의도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봐라, 윤석열이 문재인을 해칠지 모른다. 그러니 이재명을 지지하자. 이렇게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거죠. JTBC 배양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사들과 한 인터뷰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거론했습니다. 또 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 내 정상회담을 갖기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선거 결과라는 발언을 두고 야당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라는 노골적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외 8개 통신사와 합동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진영 간의 대결이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 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 국면에서도 증오하고 대립하며 분열하는 양상이 우려된다며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한 건 이례적입니다. 정치권에선 검찰 수사에 따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일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적폐 수사를 거론한 윤석열 후보에게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이 임기 내에 가능하겠냐는 질문엔 대화 의지가 있다면 대면이든 화상이든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가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가 되면 정상회담이 힘들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선거 결과까지 거론한 건 사실상 정권 재창출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노골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정권 재창출,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며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오전에 청와대가 사과 요구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오후에 정치 보복이 없다. 이런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그 뒤에 청와대 반응이 더 나았습니까? 청와대는 일단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불쾌하다라는 기류가 읽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사과로 볼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대통령 후보가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이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 대상으로 몰았다는 부분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문 대통령이 추가로 입장을 낼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윤 후보가 사과를 하지 않고 공을 청와대로 넘긴 셈인데요. 청와대는 당분간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과를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추가로 사과를 요구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문 대통령과 윤 후보의 갈등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야당 대선 후보를 직접 겨냥한 현직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 배경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어제 청와대는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윤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해 공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권력을 사유하지 않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온 문 대통령으로선 5년 임기를 부정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윤 후보를 향해 적폐이고 구태다, 저열한 전략이라며 일제히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반면 야당 측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국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는 대통령이 반론권을 행사한 것일 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장 야당에선 문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에 뛰어들었다 이런 비판 쏟아졌는데요. 대선 판세를 흔들려는 계산된 발언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야권에선 문 대통령 발언이 친문 성향 유권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흡수하지 못한 친문 지지층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일각에선 문 대통령과 윤 후보의 정면 충돌하면서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구도가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중도층 일부가 윤 후보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의 실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과 윤 후보가 대립하는 현 상황이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대선 이슈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파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검찰개혁 완수를 조만간 나올 공약집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요 범죄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내용입니다. 검찰을 수사해서 사실상 손떼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낸 공약은 약 150개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부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까지 분야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공수처와 관련한 공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다음 주에 나올 대선 공약집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개혁은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 검찰의 6대 중요범죄 수사 권한을 떼어내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와 공직자, 선거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수사권도 없애겠다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JTBC와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문제도 검찰 개별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분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떼어낸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따로 수사청을 만들어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공약집에 실지 못했습니다. 공약집엔 공수처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을 늘려 공수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쓴다는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다음 주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에 10대 공약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약집은 300페이지 분량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에 인쇄가 시작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김혜경 씨의 사과 이후 민주당은 오늘도 자세를 낮췄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대변인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잉 의전을 막기 위한 이른바 김혜경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직자로서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겸손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앞에 겸손하고 유능해야 합니다. 국민이 거의 본능적으로 짚어내시는 것은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의 오만과 무능입니다. 제보자를 비판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현근택 대변인은 제보자에게 사과하고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혜경 씨 논란에 대한 초기 대응이 역효과를 냈다고 보고 극도로 몸을 낮춘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의 사과가 부실했다며 이틀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한한 8분짜리 사과쇼를 했습니다. 사법당국은 경기도의 셀프 감사를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의힘 선대본사나 청년본부는 이른바 김혜경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광역자치단체에도 적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보자는 김혜경 씨 측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영수증 10장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당시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간대에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하기 위해 먼저 결제한 걸 취소한 내역이란 겁니다. 영수증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성남의 베트남 식당과 보거집 등에서 결제했다 취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김혜경 씨가 이미 사과 입장을 밝혔고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며 손실을 본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뉴스룸은 기간을 넓혀 확인한 결과 김 씨가 수익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검찰 수사 기록 등이 공개됐습니다. 김 씨가 미공개 기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미 구속된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계좌를 맡겼던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주식 거래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엔 67만 5천 주를 샀는데 실제 매도 기록은 10만 주뿐이었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와 평균 매도 단가 차이도 주당 13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증권사로 옮겼다던 57만 5천 주에 대한 매도 기록이 공개돼야 실제 손익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 등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5월 이후에도 40차례 이상 매매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치 손실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정리한 것처럼 해명했지만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관리 주체만 바뀌었던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김 씨가 직접 관리한 시점 이후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10년 5월 약 2,500원이던 주가는 2011년 3월 약 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일각에선 2010년 5월 이후 본인이 직접 내부 정보를 들어가며 매도했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그 과정을 명백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은 일부가 아닌 모든 거래 내역을 밝혀서 떳떳하게 해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중대한 사안이만큼 김건희 씨가 계속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과 구속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김건희 씨가 남은 주식을 수년에 걸쳐 매매한 것이라며 모두 전화로 주문했고 전화 주문을 해서는 주가 조작을 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과 관련 없는 매매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브레인이었던 두 사람,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펀드에 투자했던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무려 2,500억 원이 넘는 환매 연기 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한 디스커버리 펀드입니다. 이 펀드 운용사의 대표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하성 대사의 동생입니다. 두 사람은 위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먼저 이가람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에게 2,500억 원가량의 피해를 안겼습니다. 펀드 운용사 대표는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 씨입니다. 그런데 장 대사의 부부도 2017년 7월에 이 펀드에 60억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비슷한 시기에 4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당시 장 대사는 청와대 정책실장, 김 전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대다수 일반인들은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뺄 수 없는 폐쇄형 펀드에 투자한 반면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투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 없었고 손실보전 등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입장과 별개로 특혜를 비롯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최이배 전 의원도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 전 의원은 손실을 보전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장하원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새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는 폰지 사기를 벌인 게 아닌지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6년 11월에 세워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는 국책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펀드 판매에 뛰어들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도 못 찾은 피해자들은 의혹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장하성 대사의 동생이 운용하는 펀드를 팔았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이유가 뭔지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처벌하라! 피해자들은 주로 2018년 하반기에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이들이 신뢰를 가졌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간은행보다 보수적인 국책은행이 판다는 것. 또 하나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이 만든 펀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절대 안전한 상품입니다.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이 펀드는 장하성 동생 장하원이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펀드는 미국의 벤처기업들에 투자했습니다. 이 같은 고위험 고수익 펀드를 국책은행이 안전한 것처럼 판 게 석연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임을 하고 그 시기와 기업은행에서 판매액이 증가하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뒷배경이 되고 그거에 기업은행이 부응을 해주고 나머지 금융사들이 따라왔다. 이들은 장하성, 김상조를 비롯해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이른바 VIP들이 따로 관리를 받았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만기 때만 돈을 찾는 조건으로 가입한 다른 투자자와 달리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입했습니다. 펀드 회사와 투자자가 1대1로 가입 조건을 정하는 사모펀드라 법적 문제는 없더라도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이 더 좋은 조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이 환매가 중단되기 전에 미리 돈을 뺐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부 정보를 알고 자기 손실을 감수하면서 탈출을 하시고 그것들을 후에 있는 가입자들의 돌려막기가 됐다면 또 다른 펀지 사기로 유형도 보일 수가 있는 것. 논란이 커지자 장하성 주중대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환매 중단 사고가 난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지 않았고 환매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돈을 빼지 못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펀드를 만들고 돈을 모은 장하원 대표와 펀드를 판 기업은행을 중징계하고 돌려받지 못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 100% 보상할 것을 기업은행에 요구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3년여 전 안전장치도 없이 홀로 일하다 어두컴컴한 화력발전소에서 세상을 떠난 24세 청년. 고 김용균 씨는 우리 사회에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청업체 대표는 무죄, 나머지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먼저 이혜성 기자입니다. 곳곳에 날리는 석탄가루. 각종 기계장치들이 귀가 먹먹할 정도의 굉음을 내며 돌아갑니다. 2018년 12월 10일 늦은 밤. 어두컴컴한 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고 김용균 씨가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설비엔 안전장치가 없었고 2인 1조 근무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2개월이 지난 오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전 사장 김병숙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 위험성을 김 씨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용균 씨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관계자 12명도 벌금이나 금고, 최고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모두 2년간 형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형량이 가벼우면 이것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것이.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가해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로 다 떨어지고 진짜 감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전에도 무수히 사람이 죽었습니다. 용균 씨가 숨진 뒤 원청 사업주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그의 죽음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네, 지난 3년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우리 사회의 높은 벽과 싸워왔습니다. 오늘 선고로 어머니 김미숙 씨는 다시 긴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선고 전 김 씨를 따로 만나봤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사회인이 된 24살 아들 모습에 엄마는 웃었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랜턴 하나 없이 어두운 공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석탄 줍던 청년은 입사 3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아들 잃은 엄마는 투사가 됐습니다. 2018년 12월 고 김용균 씨가 숨지기 전까지 비슷한 사망 사고가 여러 차례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우리 아들을 맡기다니. 아무리 일자리 없어도 평생 놀고 먹어도 이런 데를 안 보낼 거라고. 발전소 비정규직 2,2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원청 사업주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른바 김용균법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올 수 없고 정작 김용균법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선고가 나오기 전 엄마는 어릴 적 아들 모습이 유난히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쳐 지나갈 때 이럴 때는 되게 행복해요. 어쩌면 선고 결과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되게 참담해요. 이런 산재 사고들이 거의 뭐 집행유예나 그냥 아주 가벼운 처벌로. 결국 원청업체 사장은 무죄였습니다. 3년을 소리쳤던 엄마는 다시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끝까지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힘을 내서 끝까지 달려갈 겁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바로 항소 준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같은 반 아이들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학교에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반응이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8살 A양은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했었는데 선생님도 싫다 그러고 친구들도 다 싫다는 얘기를 하길래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이 수업이 어려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같은 반 남자아이들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를 못 움직이게 이렇게 팔을 잡았고 나가고 싶어 하는데 못 나가게 나를 때렸고 또 나 바지를 벗긴 상태에서 밀어서 바닥에다가 넘어뜨렸고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치마를 들쳤다고도 말했습니다. 부모는 학교에 알리고 조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 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말을 꺼내거나 귀여워했고 예뻐했고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아이들이 예뻐했다고 해요. 앞서도 비슷한 피해를 말한 아이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며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으면 평소에 일반적이에요 사실. 제가 그런 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학교 측은 목격자가 없고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이 부인하고 있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오늘 24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30대 남성이 부모와 형까지 가족 3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잡힌 남성은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그 말이 맞는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나옵니다. 30대 남성 A씨가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현장을 감식한 겁니다. 새벽에 그냥 강하게 크게 소리 났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당하고 사람들이 그냥 뭐 좀 싸웠나 보다. 이곳에 사는 A씨는 오늘 아침 6시 50분쯤 119에 전화를 해 가족들을 살해했다고 신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소방에 연락을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여기 붕대 있고 여기 하얗게 붕대 있고 완전 여기도 그냥 하얀 걸로 그냥 감아놨더라고. 근데 얼굴이 막 발가네요. 부사들은 앞에 쭉 서 있고. 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들도 발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말이 맞는지 따지기 위해 A씨가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에서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의 진술 가운데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충남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오늘 시위를 벌였습니다. 법이 바뀐 탓에 더 이상 낚싯배를 쓸 수 없게 됐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건데요. 정영재 기자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낚싯배들이 바다로 하나둘 모입니다. 경적을 울리고 연막탄을 터뜨립니다. 80척이 넘는 배들이 줄지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낚싯배를 더 할 수 없게 되자 어민들이 바다 위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 배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낚싯배입니다. 그런데 2년 뒤에는 이 배를 포함해 바다로 나온 배 전부 낚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년 전 해양수산부가 낚싯배를 할 수 있는 어선 종류를 다시 정했습니다. 2017년 영흥도 낚싯배 사고 이후 후속 대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곳에서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른바 구획 어업선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정당한 어업 허가를 받은 구획 어업선을 낚시 영업이 불가능한 관리선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자리 경쟁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2년 후까지 유예 기간이 있지만 한순간에 불법 낚싯배가 된 겁니다. 낚시 영업 수입이 많은 충남 지역 어민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저는 이게 먹고 사는 건데 갑자기 이 허가를 없앤다는데 이 배 짓는데도 비뜯어졌는데 더 이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깜깜하네요. 앞날이. 이런 배들은 전국 낚시 어선 중 572척인데 이 중 50%가량이 충남에 있습니다. 법을 바로잡았다고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어민들이 입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은 권익위와 법원에 법 개정이 정당한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관련 의혹들이 보훈처 감사를 통해서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광복회가 운영한 국회 카페 수익금을 김 회장이 부당하게 쓴 걸로 밝혀졌습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겠다더니 그 수익금으로 자신의 양복을 사거나 안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자리한 야외 카페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는 길목에 있어 늘 손님이 많습니다. 이 카페는 광복회가 2020년 5월부터 운영해왔습니다. 카페 운영권을 딸 당시 김원웅 광복회장은 수익금을 가난한 국가유공자 후손을 위해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 감사에서 김 회장이 카페 수익금을 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지 않고 부당하게 써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훈처는 광복회가 허위 발주를 하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6,100만 원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00만 원은 김 회장 통장으로 들어갔고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해 김 회장이 직접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 돈으로 김 회장이 개인 양복을 사고 안마를 받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복회가 민간 기업에 광복회 사무실과 집기를 5달 동안 무상으로 빌려준 것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보훈처는 감사만으로 비위 사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은 곧바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5만 명도 넘었습니다. 오늘부턴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들은 스스로 몸 상태 살피고 알아서 챙겨야 했는데요. 동네 병원에 전화를 거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 모습 어땠는지 성화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네, 동부병원 의료상담센터입니다. 재택치료자가 24시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상담 전화가 쏟아집니다. 5, 60번 비대면 진료를 했는데 담당의가 그 환자분한테 직접 다시 전화를 해서 환자분하고 비대면 진료를 한 다음에 약 처방을. 동네 병의원도 전화 상담이 가능하지만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거나 대기가 많습니다. 지금 접수하시고 순서대로라서 지금 접수하시면 13분 정도 계시고요. 전화 상담이 가능한 병원이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만 아직 시작을 못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시스템이 지금 아직 안 돼서. 준비 부족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코드도 아직 신설이 되지 않아가지고 명확한 지침이 안 정해졌으니까 저희가 임의로 처리하고 있는. 게다가 방역당국은 셀프 재택치료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인 어젯밤 11시에 집중 관리 대상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확진자와 동거인에 대한 안내문도 오늘 오후가 돼서야 최종본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 비대면 진료 상담을 받아도 무료인데 진료비를 내야 한다고 오전엔 잘못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재택치료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본인들은 지정된 것을 모르는 것 마냥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미안하다. 보건소로 연락을 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일부 재택치료자들은 소셜미디어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정보를 주고받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부터는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인 노바백스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고위험군부터 먼저 맞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잔여 백신 예약을 통해서 당일에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이후부턴 정해진 날짜에 맞으려면 사전 예약을 하면 되고 이번 달 23일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교차 접종도 됩니다. 이미 다른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노바백스로 2차, 3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연구진이 인공 태양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는 핵융합 기술로 만든 건데요.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인류가 꿈의 에너지원을 정복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붉은 섬광이 번쩍입니다. 핵융합 기술로 만들어낸 열에너지입니다. 태양이 열과 빛을 내는 원리를 본땄습니다. 그렇게 핵융합 장치 Z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인공 태양입니다. 영국 원자력청은 유럽 공동 핵융합 프로젝트 유로퓨전과 협력해 5초 동안 59메가줄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59메가줄을 전력 단위로 환산하면 11메가와트. 주전자 60개를 한꺼번에 끓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가장 긴 시간 동안 또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안 체프먼 영국 원자력 청장은 과학계의 가장 큰 도전을 정복하는 것에 한 발 다가섰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동안 써온 화석 연료나 재래식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청정 에너지의 가능성을 엿본 셈입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인공태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큰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2050년대 정도 되면은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핵융합 기술은 방사능이나 온실가스 같은 유독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처럼 사고가 날 위험도 적습니다. 기후변화를 풀 열쇠인 이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도 K스타라는 실험 장치를 2007년 완공한 뒤 계속 연구 중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뉴스데이스 문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이미 있는데입니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 유튜브 한 공부 채널에 나와 일일 강사로 나서 수업을 하고 자신의 교육 철학을 설명했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이 잘하는 분야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제안을 합니다. 고등학교 갈 때는 아예 학교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한 학교에 또 모여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서로 간에 인격을 키우고 안목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또 많이 돼요. 그런데 윤 후보가 예를 든 학교 이미 운영이 되고 있죠. 당장 이 후보가 속한 국민의힘 대표만 해도 1988년에 설립된 서울과학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100년지 대개의 교육을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무식함. 소가 자다가도 웃을 일입니다. 윤 후보가 교육 현실을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전무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들통났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선대본부 아니 그걸 몰라서 그런 말을 했겠느냐 반박에 나섰는데요. 지금 특목고는 학비가 비싸고 경쟁이 치열해 들어가기 어려우니 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선 이런 재반박이 이어졌죠. 꿈보다 해몽이라는 핀잔이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해명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의 표현이 다소 거칠었던 것일 텐데요. 그런데 앞서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던지라 민주당의 공격이 멈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바로 대학생들을 만난 윤 후보가 미래 사회의 취업 시스템을 전망하는 듯한 말투로 이미 다 쓰고 있는 구인구직 앱을 얘기했던 일 말이죠.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있을 때가 여기 아마 한 1, 2학년 학생이 계시다 하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이때도 국민의힘은 뒤늦게 실시간을 강조한 거란 해명된다지만 공격이 이어졌었죠. 윤 후보, 앞으로는 집권 후 정책 구상을 밝히시려거든 이미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게 표현과 시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은요. 소셜미디어 자제령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한 구절인데요.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비리 범인으로 몰았던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시인하고 사과해라. 이 비판이 향한 건 다름 아닌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대장동 의혹으로 이 후보를 공격했고 이 국민의힘에게도 빌미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 전 장관이 글을 쓴 이날 이 전 대표가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첫날이었는데요. 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 위원장 이렇게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뜻을 전달받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추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 글을 내려달라고 했고 이후 글은 삭제됐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할 언동이 나오지 않도록 극도로 자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자제령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앞서도 당 관계자들의 글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이 후보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출산 유무를 영부인 자격의 기준으로 삼는 듯한 글을 썼다가 사과를 했던 게 대표적이죠. 그런데 직접 소셜미디어로 저격당한 이 위원장이 자제령을 내려도 참 이게 통제하기가 쉽지 않나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민주당 서울시 의원 김연경이라는 분이요. 또 자녀가 없는 사람이 약자, 희생을 알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 배우자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 나왔거든요. 자, 논란을 의식한 데 현재는 이 글 또 삭제된 상태긴 합니다. 이 소셜미디어 대국민 접촉이 힘든 요즘엔 더더군다나 중요한 홍보 수단입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좀처럼 씻어낼 수 없는 독이 된다는 사실도 각 캠프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장례식장 앞입니다. 조직폭력배 30여 명이 강목 등을 동원해 패싸움을 벌입니다. 장례식에 왔다가 생긴 일입니다. 이런 어린 조직원이 인사를 안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도로 한복판으로 몰려듭니다. 곧바로 서로 뒤엉키더니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인도로 넘어와서도 패싸움은 계속됩니다.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그때서야 뿔뿔이 흩어져 달아납니다. 패싸움이 벌어진 건 지난 6일 새벽 2시쯤입니다. 익산 시내 폭력 조직 두 개파 30여 명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장례식장 조화에서 강목을 빼내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20여 분 동안 이어진 싸움에 2명이 다쳤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패싸움 2시간 뒤엔 주변 CCTV 저장 장치를 통째로 떼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CCTV를 확보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온 조직원들의 사소한 시비가 패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조직원이 있는데 걔가 인사를 안 했나 봐요. 너 어린 것이 인사도 않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시비 같은 거예요. 심야 시간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조폭들의 패싸움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패싸움을 한 폭력 조직원 30여 명 중 11명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나머지 조직원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우리 외교관이 뉴욕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외교관은 맨해튼에서 친구와 걸어가던 중 한 남성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미국이 동맹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북핵 수석 대표부터 외교 장관까지 이번 주 연달아 하와이에서 만납니다. 미뤄온 국방장관 회담도 다음 달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호놀룰루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지난달 만나려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돼 미뤘는데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자 일단 전화로 만난 겁니다. 미국은 대면 회담도 예고했습니다. I think we'll have more to talk about that pretty soon. 이들은 이르면 다음 달 하와이에서 만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에 앞서 현지 시간 10일에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12일에는 한미일 외교장관이 역시 하와이에서 만납니다.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외교와 안보 양쪽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호놀룰루에 도착한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상황의 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추운 겨울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면 거기처럼 온화한 그런 계절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더 큰 도발이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곳 아태안보연구소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한미일 3국의 노력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호놀룰루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택시가 알아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한 번에 2,000원을 내면 탈 수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자 5분 만에 검은색 SUV 한 대가 달려옵니다. 오늘부터 서울 상암동 일대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승객은 2명까지 탈 수 있는데 인원수나 거리에 관계없이 요금은 한 번에 2,000원입니다. 둘이 타면 교통카드를 쓸 때 기준으로 택시나 시내버스보단 싸고 마을버스보단 비쌉니다. 서울시가 상암동에서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 택시가 방금 도착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탑승한 다음에 목적지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회전할 때는 잠시 멈췄다 출발합니다. 올해부터 바뀐 규정을 잘 지킨 겁니다.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를 인식해 좌회전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땐 알아서 멈춥니다. 방향지시 등을 켜고 차선을 바꾸거나 정지 신호를 보고 멈추는 일 모두 택시가 알아서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수동 운전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 이외의 모든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이 거칠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갑자기 속도를 줄여 가볍게 몸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선을 바꿀 때 급히 방향을 트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연말까지 10대 이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청계천에도 자율주행 버스를 금년 5월경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턴 상암동뿐 아니라 서울, 강남 일대에서도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행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내일 오늘보다 미세먼지가 더 짙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온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수도권엔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좀 더 오르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영상 6도에서 13도까지 올라서 3월 초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꿋꿋이 해냈습니다. 실력과 정신력의 경의를 표합니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먹을 쥐고서